오늘의 머릿말. 저는 요즘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시간 여유가 없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줌으로 회화 중심 수업을 합니다.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에 친구와 같이 시작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원래 어학에는 자신이 있었던 데다가 어렸을 때 한자 공부도 했고 일본어도 제법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하지 못했던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외국어 공부를 한창 하던 때로부터 시간이 적지 않게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뇌의 노화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걱정이 되어서 오늘도 책을 읽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오늘은 원래 월간 케미스트리 시간인데요. 월간 케미스트리는 한 주 쉬어가고 대신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셔보고자 합니다. 보통 리딩 케미스트리 게스트분들은 책을 출간하신 작가님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책을 한 권도 내지 않으셨지만 책 관련한 오디오 콘텐츠를 적잖이 만드시는 팟캐스트계의 송혜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팟캐스트 영혼의 노숙자 진행자 셀럽맨님이신데요. 셀럽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계의 송혜. 1인 팟캐스트계의 레전드. 팟캐스트 영혼의 노숙자 진행하고 있는 셀럽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팟캐스트 즐겨 들으시는 분이라면 팟캐스트 영혼의 노숙자 그리고 셀럽맨님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셀럽맨님은 팟캐스트 영혼의 노숙자를 8년째 진행하고 계신 프로 팟캐스터이신데요. 많은 청취자분들처럼 저도 오늘 풀네임 대신 영노자라고 줄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앱에서 영노자는 코미디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 같은 시리즈는 10회 넘게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영화 그리고 책 관련한 콘텐츠도 폭넓게 만들고 계십니다. 벌써 340화 정도 업로드가 되었더라고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팟캐스트 만드시면서 기쁨과 슬픔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하고요. 팟캐스트 만들기의 기쁨부터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팟캐스트 만들기의 기쁨이라. 네, 농담이고 팟캐스트를 하면서 즐거운 순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보통 출퇴근길이나 뭐 집안일 할 때, 뭐 산책할 때 이럴 때 영노자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뭔가 청취자분들의 일상에 녹아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생각할수록 되게 설레고 따뜻한 일인 것 같거든요. 뭐랄까 때로 어떤 순간들이 그때에 무엇을 듣고 있었냐로 함께 기억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저는 팟캐스트를 처음 듣기 시작한 게 독일에서 유학했을 때 이제 후반기에 네. 빨간 책방과 네네네. 네, 비밀 보장과 네. 지대너볕 이런 네. 것들 되게 열심히 맞아.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 책방의 이 에피소드를 들었을 때 그때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지 라든지 진짜 그렇게 딱 네. 같이 기억이 나죠. 네, 요리를 할 때 지대너볕의 이 편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되게 깔깔댔었지. 약간 이렇게 그 순간이 함께 통째로 저장이 되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목소리가 그렇게 기억이 된다고 한다면 되게 기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힘들 때나 우울할 때 위안이 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럴 때 제일 기쁘죠. 그렇죠. 네. 사실 이게 팟캐스트라고 하는 매체가 오디오 기반 콘텐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이걸 같이 들으실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면서 듣게 되는데 오디오 콘텐츠는 그냥 다른 무언가를 하면서 귀로는 듣고 있다 이런 느낌일 때가 많으니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생활 속의 경험들하고 이 팟캐스트 속의 이야기 혹은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같이 딱 붙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때 되게 많은데 여행 가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여행을 갔는데 약간 심심해. 그러면은 팟캐스트 듣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여기서 깔깔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약간 누구랑 같이 여행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네. 그런 게 굉장히 장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친구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느낌도 맞아요. 들죠. 네. 네.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하는 이야기 듣고 있으면 네. 이 사람 요새 뭐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약간 알게 돼가지고 오히려 친구랑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네. 예, 팟캐스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되게 쏙쏙 잘 기억하고 있다가 몇 년 지나고 보면은 아, 이 사람이 그땐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지내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행사하거나 할 때 청취자분들 만나 뵈면은 가끔 속으로 조금 머쓱할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이분을 처음 뵀는데 그쵸. 이분은 저의 되게 사소한 것까지 어떻게 보면 좀 치부라고도 할 수 네.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조금 쑥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무슨 고양이가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맞아요, 뭐 맞아요. 하루에 주사 몇 번 맞는지 이런 그쵸. 것들도 다 알고선 이제 안부를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음. 팟캐스트 만드는 게 기쁨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크나큰 고통이 또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혼자 만들고 있다 보니까 뭐 섭외에서부터 뭐 대본도 쓰고 뭐 녹음하고 편집하고 뭐 홍보하는 맞아요. 것까지 제가 이제 혼자 다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담이 되게 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누군가한테 나눠주고 싶은데 근데 또 그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막 굉장히 수익이 많이 된다라고 한다면 막 돈 탁 주면서 아 그쵸. 편집 좀 맡아주시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할 텐데 아니 지금 인건비를 안 돼. 네. 나를 갈아 넣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올 때가 잦은데 예, 그래도 혼자 하는 팟캐스트의 좋은 점은 고통도 내 거고 영광도 내 거다. 아, 진짜.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통 사실 좋기만 하는 일도 없고 네. 나쁘기만 하는 일도 세상에는 없어서 맞아요. 항상 이건 좋지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또 나쁜 일이 생기고 맞아요. 아,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또 좋은 일 생기고 약간 이런 것의 반복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근데 또 영노자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 맨님의 재밌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기억하시니까 네. 같이 웃는 팟캐스트 같은 느낌으로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조금 부담이 될 때도 있는데 계속 재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뭔가 에피소드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주에는 어떡하지? 나 할 얘기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주변 친구들을 막 수소문해서 네. 너 뭐 재밌는 거 좀 있었냐? 네. 좀 나와봐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들 약간 마음 무겁게 네. 웃겨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네. 영노자에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자주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덩달아서 이렇게 약간 그 영노자 마을 같은 네, 느낌으로 맞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고 네. 그 주민들이 각각 자기의 인생을 시트콤처럼 이 영노자라는 플랫폼 안에서 같이 나누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많이 해요. 실제로도 다 이제 친하신 분들인가요? 제가 사실은 따로따로 친했는데 좀 저 안에 중매쟁이 같은 기질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은 정말 잘 맞겠다. 그러면은 이제 기회를 받다가 이렇게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그쵸. 예, 그래서 서로 알고 지내고 친하게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여전히 언젠가 각각, 저들을 소개시켜야지 하면서 아직은 친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네. 예. 아마 영노자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노자 들어볼까 하시는 분들께 권해주시고 싶으신 회차를 한 2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게 사실 그렇게 특별한 질문이 아닌데도 약간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면 340개나 있으니까 갑자기 나 진짜 맞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네. 왜냐면은 340개나 되면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약간 숨이 막히면서 그렇죠. 이거 어디부터 언제? 들어야 돼? 네. 네,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추천드리는 방송은 리딩 케미스트리에도 소개되었던 베를린에는 육개장이 없어서라는 책의 저자이신 그 전성진 작가님이 실제로는 그 유튜브에서 굉장한 여자 갱녀로도 활동 중이세요. 네. 네, 이제 영노자에는 갱녀라는 이름으로 자주 출연하고 계신데 그분이 출연하신 편 중에 265화. 그래서 부상당한 우리 갱녀의 인권은 박앤세일 중 그래도 웃어 편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갱녀님이 베를린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어느 날 실내에 그 클라이밍을 하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팔다리가 골절이 되신 거죠. 근데 사실 팔다리가 골절됐다는 거 굉장히 큰 부상이잖아요. 한국에서 병원을 갔어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생길 텐데 이걸 외국에서 겪다 보니까 약간 말로 다 못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처음으로 팔 맞추는데 한 마취에서 이제 마취에 취해가지고 막 독일어로 이상한 말을 막 한다던가 이제 아예 못 움직이니까 침대에 누워서 뭐 소변을 봐야 그쵸.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거기는 이제 남자 간호사분들도 많으시니까 남자 간호사분이 오셔가지고 대화 내밀면서 이제 용변을 봐라. 근데 보고 난 후에 이제 또 닦아주시고 가는 거야. 막 네. 안녕 하고 이렇게 손을 툭툭해서 닦아주고 간다던가. 그리고 또 마침 또 시간이 맞게 어머니가 벨리에 오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엄마니까 다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정말 화장실에서 팬티 올리는 것까지 도와주는 거야. 자기는 정말 막 너무 네. 수치스럽고 죽고 싶은데 자꾸 화장실 문을 다 열어놓고 네. 들어와서 팬티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쵸. 이런 거를 당하는 그럼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사람들이 좋아한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저도 그거 한 3번 들었어요. 네, 제일 많이 공유가 된 에피소드이기도 해가지고 이거 들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 시리즈도 다 재밌고요. 맞아요. 실제 이상한 부모님들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욕하자고 한 건 아니고 이런 부모님들 밑에서 우리 다 우당탕당 하면서 잘 컸다 하면서 웃고 넘어가는 편이라서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노자를 들을 때 정말 워낙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 이거를 그냥 최근 거부터 들어야 되나 아니면 뭘 찾아서 들어야 되나를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예. 아마 영노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스트라고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전성진 작가님 예. AKA 괴녀. 예. 괴녀님 나오는 에피소드하고 박상영 작가님 그쵸. 나오는 에피소드는 맞아요. 사실은 뭘 들으셔도 네. 너무 웃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웃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어떤 때는 정말 그늘 없이 네. 모든 게 다 밝아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깔깔깔 네. 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너무 안 좋아서 네. 지금 내 인생이 큰일이 나서 네. 오히려 약간은 블랙 유머가 되는 경우들도 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실 웃고는 있지만 그렇게 웃기진 않은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괴녀님하고 박상영 작가님은 너무 그 상황을 잘 전환시켜서 네. 웃기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마냥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씁쓸함 같은 게 같이 맞아요. 느껴지기 때문에 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은 되게 복합적인 기분이 마음에 남기도 하고 그래서 2번, 3번 듣게 되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네. 예, 여러 번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쵸. 예. 혹시 매님도 그렇게 예전에 올라왔던 에피소드들을 반복해서 들으시는 경우들도 있나요? 네, 저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영 작가님이나 갱현님 나온 편을 다시 들을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김보람 감독님이라고. 그렇죠. 예. 예, 오늘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오실 분인데, 이제 그 독립영화 감독님이세요. 뭐 피해 연대기랑 그리고 두 사람을 위한 식탁. 이라는 다큐멘터리 작품 연출을 하셨고 또 그 외에 이제 극영화도 연출을 하신 분인데 저랑 초반부터 되게 오래 호흡을 맞췄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좀 해맑은 느낌이 있어요. 네. 본인은 스스로가 해맑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본인은 모르는 그런 해맑음이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되게 이상한 유머 코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말 너무 좋아해서 항상 생각도 못한 걸 가지고 와요. 네. 예, 그래서 김보람 감독님 나오신 편을 다시 듣기도 하고 그래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김보람 감독님 나오시는 회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기도 하고 예. 특히 초반부 회차들 중에서 네. 김보람 감독님이 꾸준하게 나오셨기 때문에 네. 최근 것들 이렇게 재밌다고 하는 거 듣다가 좀 처음 거 들어볼까라고 하시는 네. 분들은 또 초반에 김보람 감독님 회차들 찾아서 들으시면 굉장히 재밌게 이 영노자 세계관에 풍덩 빠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힘내서 들어와 주셨으면
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그 콜라보 방송을 준비를 한 게 네. 리딩 케미스트리도 알려야 하고 네. 이왕이면은 이 인기 팟캐스트에 묻어가 보겠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네.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된 건데요. 오늘 오시기 전에 리딩 케미스트리 들어보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26화 정도 만들어진 꼬꼬마 팟캐스트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혀 꼬꼬마의 느낌이 아니고요, 사실. 이 진행의 노련함과 이런 것들은 사실 처음 진행하시는 건 네네네.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분야의 작가님들이 나오셔서 전 되게 좋은 네. 거예요. 사실 영노자에도 작가님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노자에 나올 법한 분들이 나와요. 그 되게 저희끼리 복닥복닥한 느낌이 있거든요. 막 그렇게 새로운 이 사람이 이 팟캐스트에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리딩 케미스트리에선 되게 다양한 분야의 작가님들이 나오셔서 그걸 듣는 재미가 있고 제 세상이 좀 넓어지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책센영분도 제가 진짜 좋아하고 가끔은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도 있고 네네네. 아직 안 읽은 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읽은 책일 경우에는 나도 이 책을 읽었지만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구나. 약간 이런. 이걸 저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되는 거구나. 약간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 이제 안 읽은 책은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 이제 킵해뒀다가 나중에 읽어야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사실 그게 진짜 제일 바라는 건 그런 방향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이 이거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운 한 번 더 받으시고 이렇게 되는 게 진행하면서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용을 해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그렇죠. 마음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너무 이 작가님들과 이다혜님께서 말씀 잘해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걸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안 돼. 안 된다고. 난 이 책에 대한 거를 다 들었고 되게 핵심적인 부분을 다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끝날 수도 있는데 제가 힘내서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진행을 하시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오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좀 뭐 예를 들면 비욘세라는 프로그램은 저랑 이제 그 비욘세 진행자랑 이제 친하기 때문에 그쵸, 거의 자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너 한 편 나 한 편 같이 오늘 따자 약간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저 되게 오랜만에 게스트 출연이에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을 수 없어. 시작할 때도 한 3마디 한 다음에 잠시만요. 약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조금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 소개는 잘할 수 있을까? 다 망치는 것 아닐까? 하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야기할 책 같은 경우는 뭐 책이 어떤 내용이고 무엇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책을 둘러싼 이야기들 굉장히 재밌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책 얘기를 많은 경우에 책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일상적으로 책 얘기하실 일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그렇게 요새 무슨 책 읽어 같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책 많이 읽으시는 편인가요? 어떤 책 많이 보세요? 진짜 솔직하게 제일 많이 읽는 거는 이제 BL 웹소고요. 웹소가 저의 주 필드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다혜님한테도 추천을 많이 받아서 그 중국의 웹소 원정 소설 같은 것도 많이 읽고요. 네, 제가 방송에서 책 소개를 꽤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기는 하는데 주로 에세이가 좀 더 많은 편이고 소설도 다루기는 해요. 근데 왠지 이런 책을 읽을 때에는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읽는다라는 느낌이 저한테 조금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순수한 쾌락, 읽는다는 어떤 독서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웹소에 좀 빠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장르 소설 웹소 중에서 특히 뭐 BL이나 이렇게 특정한 장르의 작품을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천 같은 거 할 때도 그래서 이거 재밌어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맨님한테 추천받은 작품은 거의 다 BL이었다. 근데 읽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웹소설 진짜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이 웹소설 읽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는 다 읽으려고 드는데 네. 안 좋아하는 장르는 굳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받은 책을 많이 샀지만 읽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왜 물어보시냐고요. 읽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물어보냐고. 그냥 무슨 책 있는지 궁금하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추천하시는 걸 거의 읽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얼마 전에 네. 30권짜리도 읽었다고요. 그렇죠. 제가 추천했던 네. 예, 중국 언정 소설 30권짜리 네. 예, 다 읽으셔가지고 그 얘기는 심지어 한 15권이 지나가면 거의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완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다 읽으셔가지고 굉장히 네. 기억에 남는다. 조금 성의를 보이실 타이밍이 됐다. 네. 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네. 다음에 꼭 읽고 나서 네. 예, 감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팟캐스트 영노자를 만드시는 셀럽맨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셀럽맨님 추천 도서로 매세 책생연분 시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를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인데요. 참고로 제가 추천한 도서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이야기는 영노자 채널에 에피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노자 채널 가셔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셀럽맨님이 골라주신 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셀럽맨님은 무려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를 골라주셨습니다. 네. 자, 이 책을 고르게 되신 계기가 무엇일까요? 이게 좀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얘기가 왔을 때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에세이를 고르자니 지금 탁 떠오르는 것이 없고 소설을 고르자니 왠지 제가 깊이가 없다는 걸 좀 들킬 것 같고 얘기하다가 저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 얄팍함을 들킬 것 같은 두려움에 항상 시달리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설은 또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혼의 노숙자에서도 되게 그 소개한 책들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오기 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 제 주변에 책을 제일 많이 읽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보람 감독님이세요. 근데 그분 어떤 분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책에서 찾으시려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왜 이럴까라고 요새 조금 궁금하고 고민 중이야라고 하면은 제가 바로 그래서 책 읽었어 하면은 책을 읽었대.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 사실 사회과학 쪽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좀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요새 읽은 것 중에 재밌는 거가 있었냐라고 했더니 이제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를 추천을 해주신 거죠. 이 책이 어떤 점 때문에 김보람 감독님 눈에 들었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네. 감독님이 이 책이 좋다고 하셨던 포인트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김보람 감독님이 일단 비염을 앓고 계시고 불면, 우울증 같은 걸로도 몇 년간 시달리면서 약이나 치료 같은 거를 해도 이게 듣지를 잘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좀 막막하던 차에 유튜브에서 앤드루 후버만이라는 뇌과학자 방송에 이 책의 저자의 엘렌 랭어 선생님이 나오신 걸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고 생각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좀 다소 사자 같은 제목의 그러니까 지금 이 앤드루 후버만 채널에 나온 걸 보셨다고요? 그래서 약간 지푸라기라도 이거 건강 채널이 아니라 이거 약간 자기개발 채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클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세상에 명확한 건 없고 누구도 어떤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팩트라고 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고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과학도 변한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고 해도 늘 아픈 게 아니고 내가 우울해도 늘 우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아프고 우울하고 어떤 긍정적이지 않은 상태를 사람들이 인지하기가 더 쉽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내가 기쁜 상태, 좋은 상태를 인지하면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들어보면 이거
너무 이런 좀 신기한, 네. 희한한, 네. 뭔가 무슨 종교 네. 교리 같은 느낌의 이런 이야기. 네. 대체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건강판 시크릿인가 약간 생각이 네,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 나는 건강하다라고 10편을 쓰면 나아지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건강 관련한 책의 경우는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저자 엘렌 랭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엘렌 랭어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1947년생이고 되게 이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긍정심리학과 마음챙김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연구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예요. 이게 이제 노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건데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만으로 네.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떤 한 공간을 한 20년 전 모습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할 때는 예를 들면 20년 젊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자기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나오던 프로그램, 아, 그때 나오던 노래 음, 이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현재형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일 때에도 그때 그 당시의 나이인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실험 후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을 검사를 했는데 뭐 신체적 지표, 심리적 지표, 생물학적 지표를 검사를 했는데 네. 너무 신기하게도 모든 게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거죠. 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력이나 청력 같은 거는 네네. 그런 의료적 개입 없이 좋아지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상승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 김보람 감독님이 믿을 수밖에 없어. 비염을 마인드 컨트롤로 고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가장을 맞아요. 좀 더 하자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 생각을 바꾸는 걸 통해서 신체도 바꿀 수 있다는 되게 아주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신봉하게 되는 거죠. 네. 뭔가 아슬아슬해.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일단은 믿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건강 관련한 문제의 경우에는 이미 내 손을 떠난 문제처럼 인식할 때도 맞아요. 되게 많은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아니다. 네. 내가 정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다. 맞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이렇다면은 정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정말 어떤 큰 건강의 문제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읽다 보니까 저의 경우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이러저러한 것들 뭐 건강상의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내 어떤 마음 상태가 되었든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나아지기 힘들어라고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쉬운데 네. 그걸 좀 마음을 바꿔 먹어야겠다 같은 식의 생각을 하기에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발판이 되어주는 것 같다. 네, 맞아요. 특히나 여러 가지 연구 결과 같은 것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본격적인 책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인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 이것만 봐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한국어 제목은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꼭 노화에 대해서만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좀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건강이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이든 그런 것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되게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예상치 못하게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인지하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이거를 좋은 쪽으로 바꿔 나가는 것. 네. 그것을 통해서 건강도 좀 더 낫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건 되게 건강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일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어떤 의사결정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그
불확실성하고 가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떤 것을 단정지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병에 관한 것도 그렇고 어떤 일에 관한 것도 나는 잘못했어. 이 결정이 너무 잘못했어.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후회라는 거는 내가 결정하지 않은 옵션에 대해서 그게 나았을 거야 라고 단정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회라는 감정을 느끼는 건데 그건 다 시간 낭비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서는 그 결정을 옳은 결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를 계속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지금 처한 상황? 뭐 그러니까 프리랜서니까 일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수입도 고정적이지가 않고 건강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바꿀 수 있는 게 좀 마음이긴 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설명을 계속 해주실수록 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쓴 시크릿 같은 느낌이 낭낭하지만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있고 이 마음을 한번 방향을 바꿔보자 같은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이 책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은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이 책에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중요하냐.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되게 만들면 된다라는 게 반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책이 이제 하는 이야기 읽다가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제가 아는 어떤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 2명이 되게 친한 친구예요. 절친이었어요. 네. 참고로 이 2사람은 지금은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둘을 알았을 때는 둘이 정말 절친이었어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서로의 절친으로 지낸 사람들이었는데 둘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한 명은 같이 쇼핑을 간다고 쳐요. 그러면 한 명은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의 신발이 있어요. 그러면 그 디자인에 자기 사이즈가 없으면 모든 매장을 뒤져서 그 사이즈의 그 신발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다른 한 명은 그냥 갔는데 내가 원하던 게 없어.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걸 삽니다. 그리고 그 신발이 왜 좋은지 그 이유를 100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1번 유형과 2번 유형의 2명이 굉장히 친구였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원하는 걸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내가 나한테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한 다음에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사후에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사실 이 2번째 유형이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내가 내린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사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결정 내릴 때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내린 결정을 사후적으로 내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게 더 옳은 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결정을 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거나 그러면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책에서 보면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보 수집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새 또 얼마나 정보 얻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정보가 많아질수록 더 선택은 어려워지고 그럴수록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한 2-3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훨씬 쉽게 결정하고 거기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10몇 개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어차피 정답은 없고 뭘 골라도 비슷한데 진짜 그걸 고른 후에 그거를 옳은 결정으로 만드는 데에 집중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어쨌든 이 상황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 개발 이야기 같은 네. 것과도 맥이 닿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그런 객관적인 어떤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대신에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현재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 책이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보면 뭐 그런 책 뒷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심리학, 뇌과학, 행동경제학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은 마음챙김의 힘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약간 시크릿 같은 데가 있지만 절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 시크릿 네. 되게 좋아하는 책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경우고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책의 영어 원제가 더 마인드풀 바디입니다. 여기서 마인드풀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가는데요. 마인드풀의 명사형인 마인드풀리스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마음챙김으로 번역이 됩니다. 개인의 내적 환경이나 외부 세계의 자극과 정보를 알아차리는 의식적인 과정을 마음챙김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와 몸을 뜻하는 body라는 단어가 같이 제목에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노화를 늦춘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보통 몸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마음을 같이 이야기한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마음을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책의 독특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올해 딱 만으로 40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노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실제 몸으로도 그 변화를 느끼고. 근데 제가 이제 몸을 좀 바꿔보려고 이제부터라도 관리를 해보자라는 마음에 이제 헬스장에 PT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PT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고 이 부분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네. 이 동작은 하면 안 돼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내 몸 상태가 이러하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만 하세요를 되게 많이 듣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이죠. 네. 무리하다가 더 다칠 수도 그쵸, 있으니까. 그쵸. 예. 근데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진짜 너무 나이가 들었고 이 생각을 정말 거기에 갇히게 되는 네. 거예요. 예. 그러던 와중에 이 책을 보니까 물론 이제 내가 난 젊어졌어라는 생각만으로 뭐 갑자기 결론이 너무 급발진하잖아요. 네, 막 뭐 아무렇게나 막 달린다던가 뭐 갑자기 매일매일 스쿼트를 뭐 100개 한다던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어쨌든 아니 그래도 아직 달라질 수 있어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그런 운동 효과도 볼 수 있고 네. 하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쵸, 네, 그쵸.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이 책에서 나오는 좀 흥미로운 뭐 연구 결과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당뇨 전 단계라고 네. 하는 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이게 당화혈색소 이런 거 검사 수치를 보고 뭐 얼마 이상이면은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이제 요런 수치가 나오면 지금 당뇨 전 단계니까 식습관 같은 거 조심해서 생활 습관을 바로 잡으세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당뇨 전 단계라는 요 판정이 나오는 게 수치로 이를테면 0.1만 넘으면 맞아요. 이런 진단이 나오고 사실 0.1만 덜 나와도 그런 진단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계를 딱 넘으면 당뇨 전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연구를 통해서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미세한 그 수치 네.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긴 시간에 놓고 비교했을 때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결국 당뇨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이 책의 초반에 굉장히 길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 보고 놀랐던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으면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게 지낼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일종의 딱지가 붙으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잠깐 신경 쓰지만 점점 신경 쓰지 않게 된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식의 딱지가 붙은 것을 스스로 강화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굉장히 저는 이 책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마음과 떨어지지 않아 있구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진짜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뇨 전 단계로 지금 고위험군이다. 네네네. 이제 진짜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피 검사를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온 날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뭐 채소를 먼저 먹는다던가 그쵸. 탄수화물을 줄이고 정제당 줄이고 설탕 줄이고 막 이런 걸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관성적으로 예전의 그 식습관을 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한 병원 가기 일주일 전 정도 됐을 때 다시 정신을 차리는데 네네네. 그러다가도 근데 이제 며칠 그런다고 달라지겠어? 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어떤 단계에 들어섰어 네.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당뇨가 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너무 네. 그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달리 먹기로 했습니다. 나는 당뇨에 안 걸린다고 지금 믿기 시작했어요. 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2년 기대해 뒤에 주세요. 다시 보는 걸로. 네. 그래서 이 책의 그 챕터가 총 11개거든요. 네. 그래서 책 보시면서 가장 눈에 띄는 얘기 몇 개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뭐 재밌게 보신 챕터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저는 그 제 8장 우리는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곳이 좋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변성이라는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황은 늘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을 앓고 있을 때에도 그 병의 증상이 늘 예를 들어서 10의 강도로 아픈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몇 번 10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냥 그 아픈 거에 너무 집중을 해서 내가 늘 10 아프고 나는 환자야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계속 그 증상의 강도와 빈도도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분명 그렇지 않은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시간을 쪼개서 이때는 요 정도 아팠고 이때는 거의 증상이 없었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하다 보면 그리고 나서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늘 아픈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떤 증상의 강도나 빈도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그것이 마흔이다. 근데 이제 디스크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뭐 다른 뭐 질병들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에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 평소에는 그렇게 막 짜증을 낸다던가 화를 낸다던가 잘 그런 편이 아닌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이랑 만나고 있어요. 근데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허리가 곧 아플 거야라고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이 자리가 불편해지고 네. 대화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통증이 시작되면은 이제 진짜로 약간 인내심이 바닥에 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이 대화 사실 뭐 이 친구를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 친구랑 얘기하고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장 집에 가서 눕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통증의 양상, 네, 그거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곧 시작될 거예요. 아프네? 나는 무조건 누워야 돼. 지금 움직일 수 없어.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근데 어떤 때는 되게 오래 앉아 있었는데 아무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억은 빨리 잊혀지고 아팠던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최악의 경우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상의 경우를 생각하고 일단 낙관적으로 그쪽에 기우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게 최악일 수 있어 네. 라고 생각하고 그 무거운 쪽에 추를 두고 거기에 같이 기울어서 이렇게 네. 가라앉는 느낌으로 마음이 갈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사실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한 번 그런 사고에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이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한쪽에 추를 두고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고 있는 건지를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책에 굉장히 뼈 때리는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생각은 거시적으로 하지만 행동은 단편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울할 때는 우울감이 너무 깊어서 덜 우울했을 때나 전혀 우울하지 않았던 특정한 순간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맨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딱 네.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면 새로운 증상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굉장히 위로가 된다고 느꼈는데요. 사실 나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게 언제나 제일 힘든 것 같거든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흔히 얘기하는 바닥 찍는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바닥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네. 갖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네.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 이야기가 진짜 좋았어요. 저는 예를 들면은 물론 이제 우울증을 겪기도 했었지만 그것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잔잔한 무기력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되게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나는 그냥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일을 많이 할 수 없어라고 단정짓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단정짓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일을 하기가 힘들고 예를 들어서 일이 막 몰려 있을 때 근데 일이 닥치면 분명 하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없는 에너지를 쥐어짜서 이거를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네, 무리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힘을 잘 배분해서 쓰려고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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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나는 그냥 힘이 없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일주일에 팟캐스트 하나 하는 것까지가 최대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분명 일이 몰렸어도 그걸 다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이 정도는 내가 해내는구나. 이것보다 조금 더 하면 어떨까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런데 한번 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그러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그런 안전지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나한테 좋은 인간관계, 나한테 적당한 정도의 양의 일이라고 하는 거를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텐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이게 근육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성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근육 양을 늘리려면 근육에 부하를 주고 스트레스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단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보통 오는데 이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게다가 무리해서 일정 정도 계속해서 힘을 주면서 스트레스를 주면서 거기에 압박을 가해서 성장해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일정 정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성장을 오히려 하지 않고 내 에너지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오히려 이게 또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나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적당한 휴식도 필요하지만 또 그 다음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밖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네. 예, 자기가 자기 안에서 발굴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 그런 면에서 이렇게 뭔가 팟캐스트 같은 게 워낙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고 네. 또 청취자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것 안에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보니까 더 그런 스트레스가 심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사람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많아도 두렵고 그렇죠. 없어도 두렵고 그런 거죠. 어쩌란 말이냐. 트위스트 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가 딱 원하는 만큼의 그거 없어. 관심을 줄 수는 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거든. 그렇죠. 네,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원하는 게 딱
얼마 정도를 벌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 자유를 딱 누릴 수 있으면서 네. 그 정도의 관심 정도인데 그거를 나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불가능하고 네. 그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세상에 그냥 주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이제 어느 정도의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되고 버겁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마 일반적으로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도 각각의 방식으로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것 같고 또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산업 자체가 관심을 얻는 그렇죠. 비즈니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악플이 좋은 건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단계가 있는 거예요. 네.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지만 악플은 싫어. 그쵸. 그러니까 이 단계에 되게 복잡한 그 내 내면의 논리들이 있는 것이고 이게 항상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 싶다는 마음과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마음이 항상 또 같이 붙어 있는 것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균형 잡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읽으면서 다들 이 비슷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 제가 이 책에서 너무 좀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해밍웨이가 자주 들려주었다는 그 스페인 내전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지휘관이 나오는데요. 그 지휘관이 군인들한테 적의 사격을 피해서 몸을 숨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파이크라는 병사는 몸을 피하지 않았고 덕분에 적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건 엄청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훈장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윌리엄 파이크라는 병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봤대요. 다른 사람들이 몸을 숨길 때 왜 똑같이 숨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답이 뭐였냐면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쓴 게 아니라 사실은 안 들렸던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정은 그 사람의 고유한 성격 때문이야 같은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파이크가 용맹하기 때문에 남들은 후퇴하고 숨을 때 이 사람은 나섰어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한 특성이라는 요소보다 어떤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자기를 인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볼 때 항상 저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단편적인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되게 금방 거슬러 올라가서 일반화 시켜버리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뭐 뒤에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같은 식으로 보는 것은 이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하는 얘기들 중에서 또 한 가지는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통제력을 발휘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왜 많은 분들이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문이 금방 닫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이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분들이 타시는 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문이 열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닫힌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닫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닫힌 버튼을 없애버리면 사람들은 훨씬 더 불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쵸. 어차피 닫히는데 시간이 걸려도 닫힌 버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런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는 힘이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소리 어떤 잡음을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한쪽한테는
너무 시끄러울 때에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조금 그 소음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한쪽한테는 이거를 어떻게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했더니 제어할 맞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은 쪽이 훨씬 스트레스를 적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직 내가 이거 좀 안 되겠어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 어쩔 수 없어. 이제 다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설사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믿는 쪽이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는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 김보람 감독님이 왜 이 책을 좋아하셨는지 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인드풀니스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저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말 진짜 많이 쓰는데 특히나 이게 2010년대에 정말 뭐 전 세계로 휩쓸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쓰였던 표현인데 그래서 이 마인드풀니스가 실제 하는 것이냐, 실제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일종의 정신승리 같은 얘기 그냥 또 하고 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식의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게 실제 연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소개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 그러니까 만성질환의 회복,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 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시력과 청력, 기억력은 향상될 수 있고 몸을 망가뜨리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젊어질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굉장히 유혹적이었는데요. 특히 강조하는 것이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식사할 땐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고 산책할 때는 주위의 풍경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고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말은 새겨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는 순간에 충실한다는 게 그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죠. 사실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렇죠. 네, 특히나 혼자 식사를 할 때 보통 뭘 틀어놓고 보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밥친구 심지어 유튜브 보면은 네. 유튜브에 그렇게 예능 영상 올려주는 거에 보면은 해시태그 밥친구 이런 거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밥 먹을 때 틀어놓고 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 맛을 막 음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은 밥이 이제 다 먹었다.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식인 경우가 많고 사실 산책도 조금 일부러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떤 때에는 되게 지나가는 풍경이나 그런 거에 집중할 때도 있고 이어폰 빼고 지나간 사람들이 무슨 말 하나 네네. 이렇게 네네. 조금 관찰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대다수는 노래를 들으면서 맞아요. 멍 때리고 걷고 네. 있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웹소를 지금 읽고 있는 중이다. 근데 산책은 나가야 되겠어. 그러면은 TTS 가면서 같은 걸로. 네. 그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걸 거의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그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얘기를 할 때 지금 이야기한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산책할 때 음악 듣지 마라 얘기 종종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책할 때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 쓰다가 네. 글 막히면 산책한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냥 산책하면 안 되고 음악을 들으면 안 돼. 뭐 들으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뭘 들으면 이 듣는 것에 신경이 가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생각을 떠올리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뭐 듣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하는데 그게 사실 이거랑 지금 같은 얘기여가지고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운동할 때도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세에 집중하고 지금 내가 정확한 자세를 하고 있는지 힘을 줘야 할 곳에 힘을 주고 있는지 같은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걸 하기가 너무 싫으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서 가능한 정신을 분산시켜야지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때우는 게 가능해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말같이 집중할 수가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집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저속노화식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네. 그럼 저속노화식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이제 백미를 가능한 적게 쓰고 여러 가지 잡곡으로 밥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렇게 밥을 해서 먹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흰쌀밥보다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죠. 네. 그래서 네. 흰쌀밥 먹을 때는 집중할 수 있어. 진짜 제일 맛있거든요. 예. 그 한 숟갈 한 숟갈에 집중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건강에 좋다는 거를 이제 먹을 때는 네. 그렇게까지 맛있지 않은 것을 그냥 먹어야 한다. 네. 이런 그래야 한다라는 것으로 먹고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밥 친구 영상을 네. 틀어놓고 그쵸. 각양각색의 뭐 금쪽 같은 내 새끼부터 시작해서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를 보면서 일단은 이걸 빨리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꾸역꾸역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효과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어렵다. 네. 근데 저 진짜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이 책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신체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디스크가 조금 안 좋아져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온몸이 굳는 거예요. 온몸이 다 경직이 돼서 막 종아리도 아프고 그리고 막 어깨도 아프고 막 일어나면은 마치 왜 성룡 씨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도 부러진 데가 많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고동을 잘 못하는데 샤워를 해야지만 좀 그쵸. 움직인다 예,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지만 뭔가 만신창이의 몸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어나서 조금 움직이면 괜찮긴 한데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고 내가 정신승리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나는 지금 진짜 건강하고 허리가 아프지 않다. 난 자고 일어나면 절대 허리가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계속 하다가 잠들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다음날 아침에 괜찮은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갑자기 이런 결론이야? 아니, 진짜 이게 좀 살비 같은데, 진짜로 저도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요 며칠 계속 아팠거든요. 네. 그리고 막 뭐 마사지도 하고 스트레칭을 해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주사 맞으러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렇게 나는 지금 18세다 막 생각하고. 아니, 진짜, 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근데 진짜로 계속 나는 젊은 몸이고 아픈 곳이 없고 내일 일어나도 아프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벌떡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잤는데 진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약간 네. 김보람 감독님께 말씀해 주셨나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려고. 네,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비염이 효과가 없다. 있다. 네, 나는 비염이 콧물이 없다. 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게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은 이렇게 뭐 암이나 이런 거 투병하시는 분들 네. 얘기 들어보면 많이들 하시는 그쵸.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어차피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하게 쓸 거야. 나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사실은 그래서 이 책 보다가 왜 그런 얘기 이것도 역시 자기계발 관련한 이야기이긴 한데 감사노트 쓰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한테 있었던 고마운 일에 대해서 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고마운 얘기라고 하면 뭐 엄청나게 큰 것들을 떠올리지만 저도 이거 써본 적이 있거든요. 감사노트 써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기 쓸 때 거기다가 끝에다가 네. 오늘 고마웠던 일을 쓰는 거예요. 근데 무슨 회사에 갔는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었다. 네. 네. 이거 엄청 럭키한 기분 들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하철을 아니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바로 왔다. 뭐 자리가 있어서 금방 앉았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회사에서 누구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일이 금방 끝났다라든가 내가 뭔가 실수했는데 누가 도와주었다든가 이런 식의 관계에서 오는 것들까지 나한테 어떤 고마운 것이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만으로 사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마인드풀니스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감사 일기도 잠깐 쓰다가 네. 귀찮아서 잊고 있었지만 이제 충분히 감사한 것 같고. 예. 예. 예, 그랬는데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예. 나한테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뭐 김보람 감독님이 이 책을 이야기하셔가지고 매님도 이 책을 읽고 오늘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책 혹시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서 더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다. 나는 더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한 번쯤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김보람 감독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 김보람 감독님께서는 정말 성경처럼 매일매일 이 책을 들여다보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이야기가 좀 반복되면서 또 새로운 사례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펴도 사실 맞아요.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뭐 꼭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꼭 읽으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어딘가를 펼쳐서 보는 것만으로 조금 환기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신봉자처럼 되어가고 있지만 그렇다.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한테 그냥 막 뭐 책 한 권을 꼭 다 읽으실 필요도 없고 조금씩 차근차근 읽으셔도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아까 저희가 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옳은 결정을 내리기보다 옳은 결정이 되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많은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뭐 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혹은 그때 그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식의 정말 살면서 나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때 뭐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뭐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 결정 이후의 행동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 완벽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미루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삶은 우리가 내린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여러 가지 결정의 총합이 지금 우리의 삶일 것이고 그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이어서 이 마인드풀 바디라고 하는 개념이 저한테는 약간 생소하기도 했지만 이런 얘기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할 때 많이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셀럽맨님과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긴장이 많이 됐고요. 다른 방송에 출연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너무너무 긴장이 많이 됐고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이다희님이 너무 잘 끌어주셔가지고 다행히 재밌게 방송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엘렌 랭어라고 치면은 좀 이렇게 뜨는 그쵸. 영상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한번 보시고 이 책을 볼까 말까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좀 유명한 학자들의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영상 특히나 이렇게 길지 않은 영상들을 꽤 많이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영상을 보고 책 한번 읽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제가 그런 저속 노화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노화라는 말이
뭐 예전에는 진짜 뭐 한 50대 뭐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런 단어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한 키워드를 찾아보셨다고 하면 요즘에는 20대부터 뭐 아이돌 그룹 멤버들부터 뭐 저속 노화식에도 네.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나이랑 관련되어 있다기보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아실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추천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이야기도 영노자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영노자 채널 가셔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